대경제정책연구원의 경제안보팀의 팀장님을 맡고 계신 연원호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기대가 큽니다. 팀장님, 저희 혹시 방송에는 처음 출연이신가요? 네, 처음 출연입니다. 네. 뭐 긴장되고 이러진 않으시죠? 아, 전혀 아닙니다. 앞에서 네. 저희가 뭐 벌써 이미 실수를 빵빵하고 시작을 했으니까 뭐, 편하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아까 뭐 어디라고 했어요, 지금?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지금 아니요, 캄보디아. 캄보디아로 예. 갔다가 이제 인도네시아로 인도네시아 곧 갑니다. 갑니다. 네. 지금은 캄보디아에 계시잖아요. 네네 그죠? 맞습니다. 지금 발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뭐 만든 게 하나도 없네요. 아니, 그 네. 캄보디아 갔다가 발리 네. 가셨다가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로. 인도네시아로. 네. 지금 마침 미중 정상이 지금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중일 겁니다. 네. 네네. 그러면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그 일정, 일단은 뭐 저희도 지금 헷갈릴 정도니까 저희 시청자분들도 조금 모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최근 요번 일정을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도 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뭐 네. 알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은 그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어저께 이제 한미, 그다음에 미일, 또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연속적으로 하면서 이 이슈가 가장 이제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이 처음으로 이제 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이슈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지금 G20를 인도네시아에서 하기 때문에 네. 그 이슈로 지금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하고 중국 정상이 대면으로 보는 게 얼마 만이에요, 지금? 대면으로 보는 것은 사실은 바이든 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처음 있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일이죠. 네, 네. 예. 부통령 시절에는 이제 네.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지도자를 가장 많이 만난 네네. 그렇죠.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이제 처음 대면입니다. 네. 뭐 가뜩이나 미국하고 중국하고 좀 갈등이 좀 고조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두 분 다 어쨌든 간에 조금 큰 고비는 넘긴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진핑도 3연임에 성공을 했고, 바이든도 지금 어쨌든 간에 그 민주당이 좀 힘을 내면서 조금 마음 편한 상태에서는 보는 것 같긴 한데, 혹시 어떻게 좀 관전을 하고 계시나요? 네, 일단은 그 미중 정상회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뭐라 그럴까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3연임을 이제 확정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에 이 네바다 이 상원 그 결과가 나오면서 미국의 바이든 이제 민주당 정권도 이제 상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부통령 포함해서 이제 다수당을 확보했고 했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는 뭐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좋은 분위기에서 만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중국을 잘 이해하고 있는 그 정치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도 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일단은 그 미국과 중국의 이제 그 생각 견해 차이가 좀 큰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뭔가 큰 성과를 기대하기엔 좀 어렵지 않나.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협력 그리고 경쟁 그리고 대결을 다 이제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중국을 상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결을 하는 속에서는 이 협력은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차이점에서 이번 회담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앞으로 이제 회담이라든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구축하는 선에서 어떻게 보면 상대방과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그 원하는 바들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그 당대회 중국의 당대회를 보고 7인 상무위원들을 보면 소위 말하는 시자진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전면에 배치됐고 이런 사람들이 전면에 배치됐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이건 수비 라인을 형성한 게 아니라 공격 라인을 구축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중국이 어떻게 좀 미국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결적인 구도로 내각이 짜여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그 최근의 그 동향을 보면
미국이 상당히 이제 일방적으로 중국을 약간 밀어붙인 측면이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조용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것은 아무래도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이제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내적인 안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조금 참 감내하고 좀 참은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이제 내년 3월에 이제 3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것이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대중 강경책을 폈을 때 시진핑 정부도 그것에 대해서 조금 강경하게 반격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이 사실 그 쌍순환이라는 얘기를 들어온 것은 뭐 미국 같은 경우야 패가 여러 개 패니까 꽃놀이패로 가지고 놀겠다. 너희들이 이제 우리가 시키는 거는 하지 말고 우리가 시키는 것만 해라.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쟁과 대결과 협력을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원하겠죠. 왜냐하면 뭐 폭스콘 공장 같은 건 돌렸으면 좋을 것이고, 뭐 그러니까 자기네가 못하는 건 니들이 해주고 대신에 위협되는 건 하지 마 이런 건데, 중국 같은 경우 입장에서 보면은 그 동안에 이제 예를 들어 그 하청과 발주를 주는 그런 공생 관계였다면 이런 식으로는 우린 공생을 못하니까 쌍순환으로 돌리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최근 중국 경제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쌍순환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즉 중국 자체적인 체력이 미국과 맞설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나온 대책을 보면 정말 대대적인 부동산 대책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이 이 대결 구도를 잘 구성해서 치고 나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쌍순환의 어떻게 보면 핵심은 이제 자립 자강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이러한 전략을 필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있느냐? 뭐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제 미국이 말씀하신 것처럼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중국의 이런 부상을 제동을 걸고 그리고 이제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체적으로 그러한 기술들이나 아니면 첨단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혁신 성장에 좀 방해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19로 도시 봉쇄를 한 측면이 큽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내수 시장도 사실 많이 죽었는데, 그 도시 봉쇄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해외 기업들은 중국에 이제 투자하는 것을 좀 주저하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쌍순환의 국외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또 이제 타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런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어떤 리스크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어서 중국이 뜻대로 하기에는 조금 환경적으로 좋은 환경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트럼프 때는 진짜 뻥뻥 질러가면서 했지만 다 헛번치를 날린 것, 헛심을 날린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바이든은 큰 소리 안 치면서 아주 조밀조밀하게 치고 들어가는 게 좀 무서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이 반도체 영역에서 과연 미국이 원하는 대로 그걸 다 뚫을 수 있을까? 실상 반도체 그 공정장비나 이런 회사들을 보면 한국만 해도 뭐 한미반도체라든가 여러 업체들이 작년 재작년에 매출을 보면 대부분 중국 매출이 많았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했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중국에 매출을 안 하면 기업의 생사까지 위협을 당할 수 있고, 그거는 뭐 미국과 일본의 5대 반도체 그 장비 회사들도 그럴 것이고, 그런데 그리고 또 중국은 어떤 식으로든지 중고를 사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그 길을 뚫으려고 할 건데, 미국이 하고 있는 이 반도체 제재가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 그 반도체 시장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반도체 기술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그 허들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하신 뭐 램 리서치라든지 KLA,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라든지 뭐 텔이라든지 이러한 장비들을 입수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는 첨단 반도체로 나아가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 그 기술의 수준이나 복잡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중국 시장의 그 반도체는 한 40에서 90나노 정도 급이 가장 메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제재에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메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 통상의 그 기회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바이든 대통령 얘기를 조금 저는 궁금한데 이번에 회담을 앞두고 이번에 목표가 서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확인하는 게 목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정말로 뜻대로 이 목표를 어떻게 확인을 했는지 미국 입장에서 이번에 얻은 게 뭐 있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레드라인을 확인하는 것, 그 레드라인이 무엇인가를 이제 확인하는 것이 이번 회담의 목표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언론 매체에서 예상하기로는 지금 미국 쪽에서 제기할 이슈들이 뭐 한반도 비핵화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만 이슈가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남중국해 뭐 항행의 자유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얘기하게 될 텐데 사실 중국의 레드라인은 상당히 명확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2011년에 중국 정부가 이제 화평 발전 백서라고 해서 정부에서 이제 백서를 낸 것이 있는데 거기에 중국의 핵심 이익을 한 5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국가 주권, 국가 안보, 그리고 체제 안정, 그리고 뭐 발전을 지속할 발전 이익을 가져갈 뭐 권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영토 완정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국이 이제 건드렸을 때 거기가 레드라인이 된다라고 이제 중국은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은 무엇이 될지 많이들 이제 대만 침공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게 아직 확인은 지금 안 된 상황이고. 네, 아마 회담 결과가 나와 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이제 눈에 띄는 게 그 어제부터 해서 한미일, 한일 정상회담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국내에서 조금 이제 그 대북 관련해서 좀 또 중국에 대해서 조금 약간 압박 수위를 높이는 이런 좀 어떤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저희는 또 당사국이기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불안 심리가 좀 갈등이 좀 커질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좀 한미일 체계가 이제 공고히 되면 좀 뭔가 더 서로 균형이 잡힐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이에 따라서 향후에 안보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요? 네, 일단은 뭐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는 뭐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미일이 사실 이 한미일이 이 정도의 이제 포괄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 협력에 대한 공동 성명을 낸 것은 이제 처음으로 보입니다. 이 북한 관련 또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현상 변경을 추구하는 세력에 대한 어떤 견제 그리고 이제 경제 안보 관련된 기술 관련된 협력 이런 것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한 어떻게 보면 첫 공동 성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제 뭐 이것을 이제 해석함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중국을 좀 대상으로 했다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겠지만 공동 성명서 자체만 보면 그 뭐 중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뭐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해서 뭐 강하게 반대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우리 그 대통령실에서도 이야기하기로는 이게 일반적인 어떤 규범에 대한 위반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가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이지 어떤 특정 국가를 뭐 배제하거나 이 견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급망 안정화 이런 것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어떤 해증 전략이다, 뭐 다변화 전략이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그 자체로는 그 성명서 자체에서는 뭐 어떤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좀 이런 내용을 방송할 때는 되게 좀 조심스럽긴 조심스럽죠? 한데 네네. 그래서 제가 단어를 선택할 때 어떻게 될지 좀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중요한 이슈니까 근데 저희 지금 윤 대통령께서 남중국해 문제를 좀 직접적으로 좀 거론하면서 중국 쪽에 조금 비판하고 약간 미국 쪽에 좀 가까운 그런 전략들을 취한 것처럼 일단은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또 잘 모르는 입장에서 이렇게 잘못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 네. 근데 이제 그 남중국해 문제도 있고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도 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대통령이 이 기본적인 국제법, 국제 규범 위반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과연 중국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고 있느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고 있느냐는 그거는 말씀을 따로 하시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가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러시아 관련해서는 이 국가 주권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강하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남중국해 문제는 뭐 국제법을 따라야 된다 정도로 얘기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과거 그 사드라든가 한한령 이런 것들이 연속되면서 투자자들이 막심한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하면 최근에 안 그래도 대중국 관련 수출도 줄고 반도체 줄고 물론 이제 아시안으로 상당히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발언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인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2017년에 그 사드 사태를 겪으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이런 미국과 뭔가 같이 한다든지 뭔가 함께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중국의 보복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저는 좀 그것은 이제 사안별로 다르고 좀 과도하게 우리가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에 아직은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비전 자체가 자유, 평화, 번영이고요. 이 지역 내에. 그리고 이제 원칙은 포용, 신뢰, 호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모두가 이제 좀 수긍할 수 있는 규범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 차원에서는 중국이 그렇게 뭐 당장에 보복을 할 만한 그러한 어떤 명분은 없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으로 좀 넘어가기 전에 좀 중국과하고 이슈를 조금 더 네. 여쭤보면 나을 것 같은데 지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보복할 명분은 없다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저희들 희망사항일 수도 있고 좀 그런 부분들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지금 미국이 중국에게 하고 있는 이 반도체 관련된 규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해묵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게 기회 요인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 또 위험 요인도 있을 거잖아요. 혹시 좀 양쪽을 이렇게 좀 비교해서 말씀을 좀 줄 수 있을지. 일단 기회 요인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역시나 이제 미국이 중국의 기술 수준, 특히 반도체에서 이제 부상하고 있는 그런 기술 수준을 어느 정도 이제 막아준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업계가 이제 시간을 벌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기조로 봤을 때는 우리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도 중국산이 실제로 기술이 올라와도 계속 중국산보다는 이러한 서방 진영에서는 계속 우리 반도체가 사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정도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위기 요인은 중국이 전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한 소비로 봤을 때 한 65%를 소비하고 있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반도체를 이제 중국에 수출을 하고 중국 안에서 이제 소비가 되는데 만약에 이제 미국의 기조 자체는 그래서 중국 보고 이런 반도체를 사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중국 내에서 첨단 반도체를 만들지 말라인데 그것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나오게 됐을 경우에 과연 중국이 우리 걸 계속 사줄 것이냐 이 문제랑 연결이 되게 되면은 위기 요인이 생길 수 있다. 근데 제가 이제 미국 쪽에 조금 좀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은 많이들 이제 이 반도체 이슈를 얘기할 때 미국은 항상 이것이 국가안보 이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을 제외한 세계는 이게 국가안보 이슈라기보다는 굉장히 경제적인 이슈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어서 미국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설득 작업을 잘 할 필요는 있다. 지금 질문하신 것도 굉장히 이제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질문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들리는데 그런 것이 이제 누가 들어도 사실 이게 굉장히 경제적 이슈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이런 노력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 이제 대중국 적자들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한국이요. 네. 사실은 제조업 물건들을
메이드 인 차이나 물건들을 보면 10년 전하고는 지금 격세지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업은 전 세계 패권을 이제 중국이 다 쥐었다. 그래서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를 미국이 막아주는 바람에 그나마 그거는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갈 것 같긴 한데 그 외에 다른 상품에서 우리가 중국과 거래를 해서 예전엔 중간재라도 많이 팔았는데 이번 반도체를 제외하고 다른 중간재가 얼마나 팔 게 나와 있으며 오히려 우리가 중국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로 사야 될 완제품이 더 많지 않느냐 굉장히 불리한 상황 아니냐 이런 느낌도 많이 드는데 그 연구하시는 속에 더 잘 보이실 것 같거든요. 네.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중국에 많이 이제 흑자를 보는 품목은 이제 반도체 그리고 이제 석유 화학 제품 그리고 이제 정밀기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기술 수준이 좀 높은 것들이 중국에 최근에는 흑자를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중국이 많이 따라오면서 다른 것들은 이제 중국이 우리를 대체하는 그런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는 굉장히 이제 경쟁 관계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국 수출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공급망이 지금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국 서방에서는 이제 대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된다. 차이나 리스크 때문에 중국에서 좀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우리 기업들도 물론 이런 공급망 재편도 있고 그런 정책적인 차원에서 그렇지만 뭐 중국 내에서의 임금 수준이 올라간다든지 환경 기준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아세안 쪽으로 많이 좀 넘어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사실은 중국 수출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줄고 대아세안 수출이 늘고 약간 이런 것들을 좀 큰 차원에서 좀 볼 필요는 있다. 전반적으로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이제 항상 이제 중국 관련해서 얘기할 때 경제 협력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우리가 중국과 경쟁한다라고 생각을 별로 안 하고 뭔가 이렇게 수직적인 분업 차원에서 우리가 뭔가 하고 중국이 밑에서 뭔가 만들어주고 이러한 협력을 많이 얘기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협력보다는 확실히 이제 경쟁 쪽으로 치중을 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중국과 진짜 시장에서 더 나은 제품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펼쳐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텔레비전 시장에서 역전당하는 과정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네. 뭐 LCD 그 패널은 이미 역전이 끝났고 그래서 굉장히 위협을 느껴요. 이제 텔레비전까지 이렇게 치고 들어왔으면 오는 걸 봐가지고는 뭐 시간 문제다라는 느낌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제조 그 공급망을 좀 재편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떠오르는 게 인도라든가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보통 일이 아닐 거라고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시간이 최소한 5년 이상 걸릴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면 더 걸린다 이런 얘기도 사람들이 하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뭐 이 공장을 옮기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2018년에 이게 트럼프 정부가 중국 그 제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 그러면서 이제 서명을 하고 이제 관세 전쟁을 시작할 때 과연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중국 그 생산 기지를 예를 들어서 미국이 그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체 수입의 한 절반 정도를 한번 옮겨보면 그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될까라고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에셋 턴오버를 이제 생각을 했을 때 한 태국 정도로 하나 더 만들어야지 국가 그 정도 규모로 국가를 하나 더 만들어야지 이게 가능한 수준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빨리 가능한 일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최근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FDI라고 하는 중국 직접 투자가 끊임없이 늘어난 걸로 알아요. 근데 이번에 3기가 당대회 3기가 그러니까 시진핑 3기가 시작되고 나서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은 느낌 들고 특별히 그 간접 투자자들의 자금이 빠져나오는 것들이 이제 포착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직접 투자도 이제 더 이상 안 하게 될 건지 줄어들 건지 그런 부분은 그동안에 어떻게 해왔으면 앞으로 정말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대중 직접 투자, 해외, 간접 투자, 해외 투자자들의 직접 투자의 그 흐름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런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도 이제 투자는 이렇게 이루어져 왔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최근에 미국의 기조가 좀 바뀐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9월 달에 9월 16일에
미국 백악관 그 국가안보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번이 네. 어떤 기조 연설을 한 것이 지금 워싱턴 D.C.에서는 가장 이제 유명한 그 어떻게 보면은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인데 그 연설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 특정 기술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격차를 유지하는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전략적 환경이 변화했다. 그래서 미국이 최대한 그 격차를 벌려야 된다. 그 말은 중국을 지금 수준에서 봉쇄를 하겠다, 동결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더 이상 미국 기업이나 개인이 중국의 이러한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투자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네. 그러한 차원에서 사실 지금 최근에는 아웃바운드, 그러니까 미국의 아웃바운드 투자에 대한 심사를 지금 메커니즘을 지금 만들려고 준비 중입니다. 여기엔 당연히 이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바이오텍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배터리라든지 뭐 이런 분야들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공장을 짓는 것도, 그러니까 직접 투자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중국의 그런 관련 특정 기업에 대한 간접 투자, 주식을 사는 건다든지 이런 것도 못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러면 충분한 추정이 나오는데 5대 반도체 장비 업체들 외에도 한국의 반도체 장비 후공정이라든가 이런 전공정 장비 업체들도 이제 꽤나 쓸만한 장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업체들도 중국 수출하는 거에 대한 뭔가 제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그 10월 7일에 미국 그 산업안보국에서, 그러니까 상무부 산하의 산업안보국에서 이제 규정을 내놨는데, 특히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제 세 가지 그 로직 반도체,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4나노 미만은 이제 더 이상 장비를 드릴 수 없다. 그리고 D램 관련해서는 18나노 미만으로, 그리고 이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128단 이상은 더 이상 이제 그 관련된 장비를 중국에 드리지 말아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장비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 지금 단계에서 첨단이라고 불리는 영역의 제조, 그 반도체 제조에 사용이 되고 있다면 앞으로 수출이 힘들어진다. 근데 만약에 뭐 20나노급이라든지 뭐 이하의 기술 수준의 장비라면 얼마든지 중국에 수출은 가능하다. 네. 근데 이 미국의 규정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분간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이크 설리번 말씀도 드렸지만은 기술이 더 뭐 발전한다고 해서 이것을 뭐 이렇게 열어주거나 이러지 않고 지금 수준으로 거의 동결하는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덜란드 ASML에도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으니 한국에도 결국은 첨단 공정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소소한 장비라도 얘기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 미국의 수출 통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는, 지금 사실 한국이 지금 말씀하신 그 제품들은 완제품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동차도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그다음 뭐 휴대폰은 거의 다 쫓겨났고 분위기가. 미국은 그나마 아이폰도 팔고 나이키도 팔고 뭐도 파는 브랜드를 가진 것들을 파는데, 한국은 지금 미국 메이커 있는 모자나 팔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고, 화장품도 다 쫓겨났고 지금 너무 답답해요. 이거 너무 답 없는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저 시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철수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약간 중국 관련해서 그 공략을, 어떤 공략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점이 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중간재 위주의 교육을 해왔는데, 중국의 어떤 삶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거에 높아지고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어떤 선호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공략한 좀 그런 최종재 위주의, 뭐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메이커 중에서 안경 메이커 중에 유명한 그 메이커가 중국에서 굉장히 지금 잘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수출 품목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저희 우리 연원호 팀장님께서는 전공이 중국 경제 전공은 아니신데 아니시죠? 오늘 네. 모신 게 그 정상회담에 따른 약간 대외 정책적인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기존에 계셨을 때 중국 경제 담당을 하셨었죠. 맞습니다. 네, 예,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저희가 또 질문을 드렸더니 또 워낙 또
그쪽에 또 지식이 많으셔가지고 답변을 듣다 보니까 약간 핀트가 지금 이제 이런 질문은 우리가 이제 중국 주식 담당하시는 분께 좀 여쭤봐야 되는 네. 질문인데 또 너무 막힘없이 답변을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그 대외 정책과 관련된 질문이니까 이제 요거는 하나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진짜로 뭐 카더라라기도 하고 뭐 이 검증되지 않은 근데 다들 또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다. 특히나 이번에 3기 연임하면서 뭐 아예 명시적으로 약간 군사적인 행동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달아놨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야 그거 뭐 그냥 하는 얘기지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뭐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사례도 있고 미국은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할 수 없으니 이때가 기회니까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쪽 전문가이실 것 같은데 정말로 이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뭐 저희가 그냥 무시해도 될 것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오히려 저는 이제 한국에서의 분위기는 너무 이제 그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해서 거의 가십성으로만 다루지 그 위험도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안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이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확률적으로 그 확률은 굉장히 예전보다는 높아졌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그 미국은 한 2027년경 정도면 중국이 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 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 때 항상 이제 대만 이슈가 많이 이제 거론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TSMC를 미국으로 유치하려는 그 이유도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 그러니까 사실은 공급망 리스크를 얘기할 때 우리는 중국 얘기만 하는데 미국이 공급망 리스크를 얘기할 때 특히 반도체 관련해서는 중국 리스크가 아니라 대만 리스크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대만의 어떤 그런 유사 사태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시나리오를 세우고 거기에 대한 전략을 미리 이제 수립하는 것은 이제 중요해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냐 안 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그 연구자들마다 또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좀 갈리고요. 네. 아직은 그렇지만 중국이 그것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은 되지 못했다. 그게 아마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뭐 바다 건너가지고 싸워가지고 중국이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다면서요? 그 얘기 역사적으로? 하셨잖아요. 그 얘기 지난번에도. 글쎄요.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그것 때문에 못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너무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잘 모르고 계시는데 두 가지는 그 맞는 얘기죠. 그 만약에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면 미국이 참전을 해야 되는 것과 또 미국이 참전하면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군이 움직이게 될 거라는 거. 그렇죠. 예. 그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태평양 우리가 이제 한미 상호 방어 조약을 맺었을 때 그 내용에 보면 이제 태평양 안에서 유사 사태 발생 시 그 한쪽이 이제 공격을 당했을 때라든지 이럴 때 어떻게 보면 거의 자동적으로 이제 개입하게 되어 있고 대만 이제 태평양에 그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남중국해 이쪽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럼 한국도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뭐 제가 그 안보 전문가는 그쪽 군사 안보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얘기가 뭐 돼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대만 얘기만 하는데 그러면 이제 대만의 유사 사태가 발생했을 때 북한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또 생각 안 해볼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전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중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뭐 북한이 어떤 뭔가 행동에 나선다든지 뭐 이런 굉장히 여기에 그런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면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또 그쪽 관련해서는 또 뭐 저희가 얘기하는데 좀 약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내용상의 한계도 있고 하니까. 네.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예, 그쪽 넘어가 보시죠, 이슈를. IPA 관련 얘기를 하면서 유예 조치를 우리는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데 미국의 그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키는 과정과 그 이후의 행동을 보면 이거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IRA,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관련해서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물론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여가지고 제가 뭔가 이게 된다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약간 그래도 고무적인 부분은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이 이야기를 했고 정상회담에서 그리고 이제 공동 성명에 IRA를 이제 실제로 언급이 돼 있고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 상황에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이것을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쪽에서도 잘 알고 있고 이것을 그냥 놔둘 수는 없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IRA도 의회가 이제 그렇죠. 주도적으로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지금 중간 선거가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상원은 이제 민주당이 과반을 가져가고 이제 하원은 공화당이 이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의회가 굉장히 이제 어떤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정부가 또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기대를 하면서 한미 간의 이제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산업부도 이미 이제 의견서를 최근에 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어떤 법의 개정보다는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시행령을 만듦에 있어서 정부가 좀 더 그 법 조항의 해석을 이렇게 유연하게 아니면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네. 그 과거 이제 미국이 이렇게 법안을 만들어 놓고도 수정을 해줄 경우가 있었는지가 네, 너무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 수정을 바라는 거는 저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법안상에서는 북미산 최종 조립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북미산에 대한 정확한 정의 자체는 법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북미산을 해석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북미에 공장을 짓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면 어떤 실질적인 어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IRA 법 통과되고 나서 수직 낙하했습니다. 전기차 판매량이 한국에 원래 테슬라 다음으로 미국에서 전기차 잘 팔던 나라가 한국의 현기차예요. 근데 수직 낙하를 했고 그다음에 이게 주가에 있었던 카탈리스트가 엄청나게 큰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기차의 주요 메이커라는 것만 인식을 줘도 주가는 굉장히 우리가 이제 테슬라 주가에서도 봤듯이 그래서 이쪽 담당은 아니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제 안보를 하기 때문에 뭐 반도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를 다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의 의회 예산처가 있습니다. 그 의회가 예산처에서 이제 앞으로 예산을 어느 정도 이제 쓸지를 이제 전망을 내놓는데 네. 이 법안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얼마가 책정이 됐는지 그 자료를 보면 8,500만 불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그거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죠. 8,500만 불? 네. 1년에 8,500만 불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IRA에서 최대로 줄 수 있는 보조금이 7,500불입니다. 그러니까 네. 8,500만 불을 7,500불로 나눠 보면 11,333대 정도가 받을 수 있는데 네.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 60만 대 시장입니다. 작년이 60만 대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11,333대를 가정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년도에 그만큼 보조금 많이 줄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모든 메이커에게 큰 피해가 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은 돈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차별적인 대우를 한다는 데서 이제 피해가 차별 대우를 받는 기업이 이제 생기는 것인데 네. 좀 우리가 이거를 좀 객관적으로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지적 해주셨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더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긴 한데 또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자 지금까지 좋은 말씀 해주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경제안보팀 연원호 팀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